오늘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급등했고요. 연이틀 급등했습니다. 3%나 올랐고, 상승으로 놓고 보면 3일 연속 상승한 것 같아요. 맞네요. 3일 연속 상승했고, 유럽장도 괜찮았고 아시아장도 괜찮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변동성 지수들, 심리지수, 시장 다,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국채시장까지 변동성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뜻은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짓누르고 있던 그런 느낌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PC 지출이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여기 저항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정 부분 지금 1차 머리는 뚫고 올라왔고, 다음에 이제 이 바닥 라인을 뚫어야 되겠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번에 확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단 바닥을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밀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올라간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거 로이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로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간 주된 이유, 여기 보시면은 경제 데이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식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장주 쪽하고 테크주 쪽이 밀고 올라왔습니다. 해석해서 보여드릴까요? 밑에 보면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최근 분기별 결과는 계속해서 소비자에 대해 엇갈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 규모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비용 압박 증가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유형의 유통주인데 어디는 성과가 좋게 나오고 어디는 나쁘게 나오고,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정 수준의 그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기고 잘 지출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합격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외벌이를 하는 분인데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가지고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규적인 고용이 아닌 뭐 이런 패턴으로 소득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정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뉴스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지출 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이제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 형태 혹은 약간 증가하는 형태인데, 겨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줄지를 않고 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이러면 여름철 한철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 겨울 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름 휴가나 이런 것들은 한번 즐기고, 그 다음에 그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가을 겨울에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섹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민감주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영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끔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 정보통신, 기술주 쪽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상승 강도나 이런 게 둔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예전에 이미 몇 번 섹터 ETF하고 그 주가 지수, S&P 500 지수하고 맞물려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락 강도가 좀 강할 수 있긴 한데 반등 강도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바이백인데, 바이백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수하는 거. 근데 이거 오늘 이거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기술주들이 바이백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섹터별로 바이백을 하는 규모거든요. 이게 10억 달러 베이스니까 이거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세 자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섹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기술주거든요. 기술주는 단위가 달라요. 80이죠. 이 80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높아봐야 한 40, 30 정도 되거든요. 요게 이제 통신인데, 이거는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바이백 규모 자체가 크질 않아요. 여기 금융주
쪽도 뭐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수 많이 하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 투자회사 대표적인 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주,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서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SNS 서비스 쪽, 이런 쪽이 바이백을 대표적으로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 바이백으로 떠받치고 또 올라가는 국면에서 바이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행위를 가장 잘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기술주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이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지표 잠깐 보면 코어 PC거든요. 여기 0.3 나왔고 소득 지출 나왔거든요. 이걸로 볼까요? 네, 이거 이제 미국의 BA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소득, 개인 소득은 명목소득입니다. 이거는 명목소득을 보시면 전월 대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늘어난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는 강도는 지금 현재. 그리고 가처분 소득도 보면 여기 늘어나는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목이고요. 밑에가 실질입니다. 실질 데이터인데 0.5 감소했는데 지금 현재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 소득 부분이 그렇게 물가를 적용해 보면 강력하진 않아요. 현재를 버티고 있는 상황 정도 되는데 지출은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목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월 대비. 물론 늘어나는 강도가 늘진 않는데 실질로 놓고 보면 늘어나는 강도가 늘고 있어요. 특이하죠. 실제로 나간 돈 수준으로 놓고 보면 늘어나는 강도가 줄긴 했지만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게 그거거든요. 연준에서 사용하는 물가, 연준에서 생각하는 물가지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하락 추세로 내려온 상태에서 상승 강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가 지금 멈추긴 했어요. 0.3씩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강도가 그렇게 윗방향으로 상승하지는 않는 패턴을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긴 방향으로 놓고 보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만하죠. 그래서 아직 지출 부분에서 그렇게 위축되는 부분이 보이질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실질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관련 PC 물가지수 관련해서 코어 PC 물가지수는 윗방향이 아니고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경제지표 지출 강력해지고 있고 물가는 조금 식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눈으로 지표가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의 영역별로 전월 대비 이제 증감률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이 개솔린하고 에너지 관련된 물건들, 이런 것들, 제품, 이런 것들이 지금 확 많이 줄었는데,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많이 쓰잖아요. 나다니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개솔린을 많이 안 산다고? 그럼 사람이 차를 운영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자동차 관련된 것들은 많이 비용이 올랐죠. 중고차도 그렇고 신차도 계속 올라서 튀었으니까 이 비용이 가장 지출 비용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게 외식하고 그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 나다닌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돼서. 그다음에 물가 상승 때문에 거주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가스, 그다음에 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듀러블 구스,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이제 내구재 쪽에 포함이 되는데 내구재들은 상당히 밑에 부분이 있고 오히려 비내구재 쪽에서 일정 부분 강도가 있는 편입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활동력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업종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기를 떠받치는 그런 행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 하우징 앤 유틸리티 요거 얘기 보면서 유틸리티가 이렇게 높아지면 거주 비용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속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가격은 함부로, 주택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화돼 있잖아요. 가끔 이제 우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공공과 관련된 영역을 민간으로 넘기려고 하는 액션들을 많이 취하거든요. 전기, 가스, 수도, 그 다음에 뭐 교통, 항공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을 자꾸 민간화 하려고, 뭐 항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자꾸 민간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조짐들을 보이면 국민들이 잘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전기하고 상하수도, 가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민영화 돼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일에서도 공공임대를 민간임대로 전환하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 상당히 서민들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잘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GDP 리비전이 나왔거든요. 개정된 게 나왔는데, 이제 처음 먼저 발표된 게 마이너스 1.4, 두 번째가 마이너스 1.5로 더 늘어서 이거 안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수출입 부분에서 순수출이 더 악화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원래 적자 회사이고요. 적자 국가고, 적자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무역 적자를 안 됩니다. 미국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만 이제 향후에 미국 자체 내로 계속 공급을 하는 기업들을 미국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떠받치면서 좀 줄일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흑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정부 지출이 좀 줄었고, 여기 보시면 오히려 긍정적인 건 그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느린 형태로 나온, 그러니까 미국 경제 70%를 떠받치는 개인 소비 지출은 더 좋아진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개정이 나쁜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업 투자나 민간 부분 영역의 투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줄었는데, 이 재고 부분을 쌓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재고 부분이 많이 그리고 재고 부분이 좀 줄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재고를 좀 안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팔려나가는 속도에 맞춰서 내가 이거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들을 계속 이제 쌓는데, 그런 부분을 상대로 덜 쌓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은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주택 부분의 그 민간 투자가 앞으로는 조금씩 더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감소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 시장이 정점을 치고 있는 것들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주택 부분으로 커버를 해줘야 되면 좋겠죠.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를 잠깐 좀 할까요? 오늘 볼 건 다 봤는데, 향후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금수 조치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면 또 다시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할 건데, 유가가 지금 다시 114달러, 113달러대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유가가 보시면 115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다시 많이 밀고 올라가서, 사실 이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기에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승 각도 얘기를 예전에 드렸죠. 상승 각도가 한번 세게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하면 횡보하거나 그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가 없는 이상은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6월 달에 바이든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만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1달러로 내려왔거든요.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방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이 빅스텝 얘기를 하면서 한번 난리를 쳤습니다. 여기 보면 3월 31일 이후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달러 인덱스가. 그런데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 아니고 그냥 빅스텝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반영돼서 이 속도감은 떨어진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아랫방향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될 겁니다. 22도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나홀로 긴축에서 상황이 지금 전환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도 방향성이, 지난번에 제가 정점을 거진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점을 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준금리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올릴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추세적으로는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일단 계속 0.25씩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올해 내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그 11월 달에 1.75였잖아요. 그럼 미국은 2018년도 11월 달에 얼마였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10월이죠. 예, 여기 2.5, 그러니까 12월 달에 2.5까지 갔었거든요. 12월 달에 2018년도. 여기 우리 지금 1.7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거죠, 완전히. 이 언저리 2016년도 지나서 여기 넘어오면서 기준금리를 쭉 미국이 올리면서 이게 언저리에서 쭉 올리면서 2016년도 계속 올렸거든요. 한 번 올리고 그다음 2015년 한 번 올리고 2016년 한 번 올리고 2017년도에 계속 올렸어요. 쭉. 그거 이제 거기에 못 따라가서 한번 역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오히려 우리나라 경기가 방어에 실패하면서 이거 쭉 밑으로 내렸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이 과거 차트를 놓고 보면 이게 그 캔들 차트가 이게 환율 차트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타이밍을 놓쳤던 게 2018년도 여기 보시면 이게 2018년도 상반기거든요. 요때 3, 4월까지 주식시장이 괜찮다가 이게 붕괴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환율은 사실 종합적인 현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는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 2월, 그 다음에 2018년도 들어서 계속 추세적으로 주가는 내려오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서 아랫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준금리를,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2018년도에 올렸죠, 다시. 좋지 않은 대응이긴 했고, 다만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 보면 1.5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태에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대응할 그 폭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뒤늦게 한 번 더 올리면서 대응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늦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는 나중에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다음번 경기 수축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의 기준금리 폭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안 올려서 만약에 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맞닿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올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하고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맞물려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0.25 스텝을 계속 밟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 연준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